32살의 민호는 평생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그는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치를 누리며 태평양의 넓은 바다를 느껴보고 싶었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민호는 그의 가을 여행을 떠났다. 크루즈의 고급스러운 환경과 바다의 경치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여행의 다섯째 날 밤, 예상치 못한 폭풍이 찾아왔다. 선내 방송을 통해 경보가 울렸고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안내했다.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객실을 나섰고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파도와 하늘을 갈라놓은 번개의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승객 여러분, 폭풍이 예상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객실로 돌아가주세요. 승무원의 다급한 안내 방송이 들려왔다. 그러나 폭풍은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렬하게 다가왔다. 배는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거대한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며 크루즈를 휘청거리게 했다. 승객들은 패닉에 빠졌고 곳곳에서 비명과 혼란이 일어났다. 민호는 흔들리는 선체 복도에서 비틀거리며 간신히 균형을 잡고 구명보트로 향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대로 가라앉으면 모두 끝이야. 민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피로를 찾지 못한 다른 승객들을 지나쳐 구명보트 표시가 있는 방향으로 쉴 새 없이 달렸다. 선체는 계속 기울어지고 주변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민호는 급히 갑판으로 뛰쳐나왔을 때 한 여성 승객이 그의 앞을 막았다. 그녀는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끊임없이 민호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배가 기울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여성은 땀을 흘리며 두려움에 찬 얼굴로 물었다. 민호는 곧장 대답하려 했으나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민호는 그녀를 도와주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배가 기울어지면서 태피 통로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 민호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집중하며 그녀에게 빠르게 대피할 방법을 설명했다. 일단 저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가까운 구명보트로 달려가세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민호는 말하며 그녀를 이끌려고 했지만 여성은 계속해서 그의 팔을 잡고 물었다. 제가 구명보트를 잘 찾을 수 있을까요? 혼자서 가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위급한 상황에서 민호에게 의지하려 했다. 민호는 서둘러 구명보트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자신도 그곳으로 향했다. 결국 민호는 그녀를 설득하고 진정시키는데 시간을 낭비한 덕분에 구명보트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 사이 크루즈는 더 급격히 기울어졌고 민호는 죽을 힘을 다해 구명보트로 뛰어들어 간발의 차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명보트는 크루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아까 도와준 여성이 탈출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자신을 향해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수라장 같은 시간이 지나고 민호는 보트 위에서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시야에서 빠르게 사라져갔고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다. 폭풍이 지나간 후 민호는 구명보트 위에서 고독한 생존을 시작했다. 구명보트에는 기본적인 물과 비상식량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결국 민호는 생존을 위해 낚시를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구명보트의 작은 낚시 도구를 이용해 그는 바다에 낚시줄을 던졌다. 그러나 바다는 그의 기대와 달리 쉽게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몇 시간씩 기다려도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고 점차 희망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던 민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는 낚시줄을 다시 던지며 고군분투했다. 드디어 그의 낚시줄에 물고기가 걸렸다. 힘겹게 잡은 물고기를 배에 올리며 민호는 작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위안일 뿐 물고기 한 마리로는 하루를 버티기에도 부족했다. 또한 물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민호는 불행히도 구명보트에서 사고를 당했다. 낚시줄을 끌어올리던 중 균형을 잃고 구명보트 가장자리에 넘어지며 갑작스럽게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것이었다.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고 그는 몸을 움켜잡으며 부상 부위를 살펴보았다. 다리의 부상은 심각했지만 그의 생존 본능은 그만큼 더욱 커져갔다. 이 상태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민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명보트에서 다리를 다친 채로 계속해서 드넓은 바다에서 표류를 이어갔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민호는 수평선 너머의 작은 섬을 발견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무인도였다. 희망이 솟구쳤고 그는 힘겹게 구명보트를 움직이며 그 섬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다친 다리와 쇠약한 몸이 그를 더욱 힘겹게 만들었다. 바람과 파도를 뚫고 무인도에 도달한 민호는 그 섬에 발을 디디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정도였다. 섬은 작은 동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었고 민호는 급히 식량을 구할 방법을 찾았다. 그는 눈에 보이는 과일을 따먹으며 조금씩 허기를 달래기 시작했다. 여전히 몸은 쇠약한 상태였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기적적으로 무인도에서 며칠을 버티고 있던 민호는 자신의 부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날씨의 변덕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의 체력은 점점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물과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불을 지피려고 시도하면서 발생했다. 민호는 어설픈 지식으로 무인도의 나무를 이용해 불을 피우려 했지만 제대로 된 도구 없이 불을 지피려다 손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말았다. 그 후로 스스로 상처를 치료해보려 했었지만 결국 심한 탈수가 부상, 기력 소모로 인해 더 이상 민호는 이 섬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신호탄을 쏘며 구조를 요청했지만 그 신호탄은 그의 체력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구조는 오지 않았고 민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생을 마감했다. 민호가 사망한 바로 다음날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선박이 그의 구명보트를 발견하고 무인도에 상륙했다. 선박의 선원들은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섬을 탐색했고 결국 민호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그가 생존을 위해 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선원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민호의 사망 소식은 곧바로 세상에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비록 구조되지는 못했지만 그가 살고자 했던 의지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가 남긴 흔적은 끝없이 기억될 것이다. 그의 죽음이 알려진 후 민호의 가족과 지인들은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작은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무인도의 작은 섬에 묘비가 세워지며 민호는 영원히 그 섬에서 잠들게 되었다.